대월은 최악의 존재였습니다. 속국이 되라고 말하면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충성을 맹세하고 몽골의 지배에 복종하며 매년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대월의 왕은 원나라 조정에 직접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대월은 왕의 삼촌을 조정에 보내 절하게 했습니다. 몽골은 그 삼촌을 통치자로 선포했습니다. 대월은 그 삼촌을 살해함으로써 이에 응답했습니다. 몽골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왕으로 보냈지만 대월은 그 역시 거부했습니다. 몽골군이 참파를 공격하기 위해 대월을 통과할 때 그들은 보급품을 요구했습니다. 대월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쌀도 말도 심지어 마른 생선 한 봉지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그들의 반항에 지쳤습니다. 그는 중국, 고려,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했습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정글 왕국은 마치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쿠빌라이 칸은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밝혔습니다. 그는 어려운 방식으로 그들을 정복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1287년 대월 침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쉬운 정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월로 진격했습니다. 그들은 애기에게서 사탕을 빼앗는 것처럼 쉬울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는 전투에 단련된 전사였습니다. 이 전사는 원한을 품고 창을 휘두르며 잘 짜인 매복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85년의 침공은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몽골군 병사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정계 전사들이었습니다. 대월의 정글은 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원나라 최고의 장군들 중 일부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 군대의 손에 최후를 맞았습니다. 쿠빌라이 칸에게 이것은 삼키기 힘든 쓴 약이었습니다. 대월에 대한 이 두 번째 침공은 면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1258년의 첫 번째 침공 이후 27년이 흘렀습니다. 이 노력에 막대한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월은 다시 몽골군을 패퇴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몽골의 종말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월에서의 굴욕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원 제국은 여전히 그 어느 때보다 강대한 힘을 과시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통치는 몽골 지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의 제국은 단순히 도시를 부수고 조공을 거두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제국적 변혁이었습니다. 이 제국은 너무나 거대해서 한 사람이 고려에서 헝가리까지 말을 타고 갈 수 있었습니다. 몽골이 통제하는 영토를 벗어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유라시아 전역에서 다른 몽골 칸국들은 일종의 제국 전반의 협력 체제를 형성했습니다. 각 칸은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원나라는 그들이 정복했던 제국들의 장점을 흡수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나라, 송나라, 그리고 호라즘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선진 기술, 통치 시스템, 그리고 문화를 사용하여 권력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러한 체제 속에서 원나라는 방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로 공격에 집중했습니다. 대월을 잃은 것은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그 굴욕적인 패배로 인한 상처는 아직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미 복수를 위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토곤 왕자는 목숨을 걸고 달아났습니다. 그가 아직 대월을 탈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몽골군은 이미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었습니다. 1285년 7월 9일 전 왕조는 치열한 싸움 끝에 마침내 탕롱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21일에는 이미 원나라의 최고 사령관들이 전쟁 회의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해 말에 재침공을 계획했습니다. 계획은 손상된 병력의 남은 병력을 재정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병력을 회복시키고 2배로 증강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증원군을 소집했습니다. 여기에는 북방의 몽골 기병, 중국 보병, 그리고 남중국에서 온 새로운 징집병들이 포함되었습니다. 1285년 11월까지 몽골 전쟁 기계는 다시 움직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후난에 집결하여 대월과의 또 다른 전투를 준비할 것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다시 침공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토곤과 아루카다이가 여전히 지휘를 맡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지난번 침공에서 회복할 틈을 주지 않고 대월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칸조차도 현실적이어야 했습니다. 그의 장군들은 겨우 목숨을 부지한 채 대월을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결코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 유독 초조해하던 장군이 조심스럽게 먼저 군대를 쉬게 하자고 제안했을 때 쿠빌라이 칸은 실제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침공은 다음 해로 연기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재편성하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연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침공 시도였습니다. 1286년 무렵 쿠빌라이 칸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몽골은 일본 침공에 집착해왔습니다. 그러나 악명 높은 카미카제 폭풍 덕분에 두 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쿠빌라이 칸은 한 가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 폭풍들은 몽골 함대를 수장시켰습니다. 아마도 일본은 가장 쉬운 목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심지어 편리한 구실까지 찾았습니다. 전 왕조 군대가 퇴각하는 토곤을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일부 국경 마을을 짓밟았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대월이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침략을 자기 방어로 내세웠습니다. 1286년 3월 무렵 몽골군은 침공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토고는 이미 대월에서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습니다. 그는 이제 명예 회복을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의 전략팀에는 익숙한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리카야는 사실상 공격 지휘관이었습니다. 아유루치는 집행자 역할을 했습니다. 오마르는 예측 불가능한 인물로 대월 전장에 대한 매우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또 다른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리카야는 병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따라서 전형적인 몽골 방식대로 그들은 단순히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유루치를 상위 직책으로 옮겼습니다. 침공 계획이 필요할 때는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병력이 차출되었습니다. 특히 대월과 가장 가까운 남부 지역에서 많은 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한편 조선소들은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전함을 대량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계획은 늦가을까지 융저우와 친저우에서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대월로 곧장 진격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서쪽에서는 윈난에 있는 아사르 테무르가 자신의 병력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향에서 대월을 공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침공이 될 것이었습니다. 몽골은 새로운 병력과 완전히 새로운 전투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꼭두각시 왕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타이밍은 최악이었습니다. 원제국의 불행한 지역들에서 사람들은 매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쿠빌라이 칸의 끊임없는 전쟁과 세금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강제 노동, 징집, 그리고 세금 징수는 백성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농민들은 밭을 버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이 터무니없는 전쟁 세금을 내기 위해 집을 전당포에 맡기고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없는 농민들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여전히 이러한 봉기들을 진압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사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사기가 좋지 않을 때 전면적인 침공을 조직하는 것은 물류적인 악몽이 됩니다. 이 상황은 수십만 명의 병력을 동원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막대한 양의 금을 소모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심지어 온정적이지 않다고 알려진 일부 원나라 관리들조차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감히 쿠빌라이 칸에게 침공 준비를 늦추라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대월은 기술적으로 여전히 조공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속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즉시 그들을 압도하는 대신 그들은 잠시 중단을 제안했습니다. 이 중단은 백성들에게 휴식을 주고 세금을 낮추며 식량을 비축할 시간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 해를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무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선 사업을 시작할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평화를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현실적이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것은 멋지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자원이 존재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약간의 불평 끝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없습니다. 칼은 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침공은 다시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침공 시도였습니다. 1286년 말로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갑자기 전쟁 기계는 다시 완전한 가동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다시 대월에 시선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장난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말, 그리고 더 많은 장군들이 집결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마치 대규모 전쟁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가 모은 군대는 3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이는 현대식 경기장을 3번 가득 채울 수 있는 충분한 병력이었습니다. 그는 몽골 기병과 중국 보병을 보유했습니다. 또한 윈난 출신 전사들과 하이난 출신 병력, 그리고 광시 출신 한족 전사들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침공하라. 그러나 더 나은 보급 체계를 갖추고 그렇게 하라. 이것이 몽골 제국의 좌우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1287년에 대월을 다시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시도는 보급의 악몽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강화된 해군, 균형 잡힌 육군, 그리고 무엇보다 개선된 식량 보급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능한 지휘관이 알듯이 군대는 식량으로 움직입니다. 점심을 싸우는 것을 잊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보다 사기를 더 빨리 떨어뜨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고 개선된 작전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완전히 새롭고 강력한 몽골 해군을 포함했습니다. 2개의 함대가 있었고 각기 자신들의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장문호가 지휘하는 보급 함대였습니다. 그의 임무는 70만 치에 달하는 곡물을 운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는 약 2억 3천만 파운드의 식량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강력한 오마르의 지휘 아래 있는 전투함대였습니다. 이 함대는 막강한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600척이 넘는 전함과 수천 명의 정예 해병, 그리고 혼합된 병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하이난과 직난 출신 전사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다국적 침략군만큼 다양한 인력을 보여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마르의 임무는 보급선들을 위한 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미래 역사가들이 쓸 내용이 거의 없도록 대월의 해군을 철저히 분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들은 몽골군이 얼마나 막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에 대해서만 쓸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1287년 늦가을 무렵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몽골 전쟁 기계는 3개의 주요 병력으로 나뉘었습니다. 총사령관 토고는 광시에 주둔했습니다. 그는 주력 침공군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아룩이 지휘하는 윈난 주둔군은 지원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마르와 장문호의 해군은 친저우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항해하여 말 그대로 파도를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개선에도 불구하고 쿠빌라이 칸은 여전히 완전히 자신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끔찍한 생각 직전에 나오는 고전적인 마지막 말 중 하나로 그는 장군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교지가 작다고 해서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교지였을까요? 교지는 북베트남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한 왕조가 기원전 2세기경 처음 도착했을 때 유래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등학교 시절의 별명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성장해도 그 별명을 떨쳐낼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베트남이 독립을 쟁취했을 때에도 중국 국가들은 그들을 교지라고 계속 불렀습니다. 이는 순전히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몽골군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온갖 종류의 중국 행정 및 지리 용어를 채택하느라 바빴습니다. 이것은 쿠빌라이 칸이 원 왕조를 세운 이후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옛날식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몽골은 스스로를 중국 제국의 오랜 계보에서 가장 최근의 통치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단순히 고전적인 명칭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대월 측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승리했다고 해서 대월이 쉽게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이 짓밟고 지나간 모든 마을은 마치 종말 이후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곡식은 불타고 집은 파괴되었으며 사람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이 겨우 숨을 돌릴 무렵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과의 또 다른 전투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1285년 중반 연기가 겉이자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몽골 잔당들은 도망치거나 좋지 못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전 성종 황제와 그의 아버지인 은퇴한 전 태종 황제는 탕롱으로 성대한 귀환을 했습니다. 이곳은 오늘날의 하노이입니다. 마치 최고의 개선 행진 같았습니다. 하지만 꽃가루 대신 여전히 전쟁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군악대 대신 지친 병사들과 피난민들이
삶의 조각들을 주워 담으려 애썼습니다. 침략에서 살아남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대규모 시상식을 여는 것입니다. 전 왕조 조정은 즉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왕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용감한 이들에게 영계가 수여되었습니다. 황금 조각상 대신 토지, 자기, 그리고 아마도 평생 먹을 쌀이 보상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러한 영광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개인은 전쟁 노력에서 저조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적에게 투항했음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개인들은 적절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전 인종 황제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한 잔혹한 전쟁 후에 철권 통치를 하는 대신 그는 백성들에게 왕실의 사면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전국의 백지 상태를 부여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혹한 처벌로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는 통치자들이 자비로 알려지지 않았던 시절의 드문 자비의 순간이었습니다. 혼란이 가라앉자 전 인종 황제는 전국적인 재조직을 할 때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전국에 걸쳐 인구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왕국을 유지하느라 이미 지쳐있던 조정 관리들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삶을 재건하느라 바빴기 때문에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인종 황제는 고집했습니다. 그는 복구를 시작하기 위해 즉시 피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타당한 주장을 인정한 관리들은 한숨을 쉬며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인구 조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마을은 서기관과 관리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누가 여전히 남아있는지, 누가 사라졌는지,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집계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것이 천재적인 발상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또 다른 관료적 난관이었는지 논쟁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세금 징수, 노동 의무, 군사 자원을 재조직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중세 행정이 종종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물류 문제가 수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노력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들판은 곧 다시 경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과 항구는 새로운 활기로 북적였습니다. 왕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인종 황제는 대월의 다음 장을 위한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몽골의 침략이 더 적기를 바랐습니다. 몽골을 다루는 데 있어 전 왕조는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대월은 즉시 원나라 조정에 사절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절들은 선물과 과거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외교 서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는 추가적인 갈등을 피하기 위한 제스처였습니다. 더욱이 1286년 초 대월은 자발적으로 5만 명의 몽골 포로를 석방했습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자비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는 평화를 향한 그들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불행히도 몽골은 물러설 의향이 없었습니다. 패배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쿠빌라이 칸은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 사절은 대월에게 몽골이 여전히 이 나라를 감독할 총독을 임명할 의도가 있음을 정중하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마치 집에서 쫓겨난 침입자가 다시 돌아와 여분의 열쇠를 요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놀랍게도 전 왕조는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대월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은 외교적 예의를 통해 독립을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몽골이 대월을 원한다면 무력으로 정복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대월은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몽골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결코 과거는 과거로 묻어두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또 다른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 인종 황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방금 2번의 몽골 침략을 격퇴했습니다. 그의 백성들은 마침내 휴식 기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몽골이 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몽골이 할 일이 더 없었는지 궁금해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임박한 문제를 감지한 국왕은 가장 숙련된 장군인 쩐꾸옥 뚜원을 소환했습니다. 그는 상황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요청했습니다. 노련한 장군 쩐꾸옥 뚜원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며 경험에 기반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대월 백성들은 평화로운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몽골이 처음 침략했을 때 일부는 공황 상태에 빠져 도망쳤습니다. 몽골의 침략이 온화한 접근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조상의 유산과 강력한 왕실의 리더십에 힘입어 그들은 단결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침략자들을 격퇴했습니다. 이제 대궐은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대는 상당한 전투 경험을 얻었습니다. 몽골군은 과거의 실패로 지쳐 있었고 사기는 낮았을 것입니다. 원나라 군대가 또 다른 침략을 시도한다면 그들에게는 더 나쁜 결과가 올 것이었습니다. 전 인종 국왕은 전 꾸옥 뚜원에게 매우 합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현재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전 꾸옥 뚜원은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다가올 싸움은 감당할 만할 것이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그는 위협을 다룰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말에는 타당한 농어가 있었습니다. 1285년의 잔혹한 전투 이후 대궐 백성들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회복력 있는 전사들의 국가로 단련되었습니다. 속담처럼 당신을 죽이지 못하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몽골은 확실히 대궐을 파괴하지 못했고 이제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서류상의 유리한 상황이 그들이 긴장을 풀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몽골은 끈질기기로 유명했습니다. 모두가 그들이 돌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전 왕조는 지나치게 자신만만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준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전 꾸옥 뚜원은 신속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귀족들과 군벌들을 소집하며 즉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개된 전쟁 준비 명령이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병사 모집이 한창 진행되었습니다. 무기 장인들은 연장 근무를 하며 재개된 수요에 대해 한탄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함선이 의뢰되었는데 많은 강과 호수, 해안선을 가진 나라에서 수로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집중 훈련도 의무화되었습니다. 이것은 병사들이 몽골에 대항하여 달리기, 숨기, 매복, 그리고 이러한 기동을 반복하는 전술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국경 방어가 강화되었습니다. 산악 통로는 요새화되었습니다. 북동부 항구는 신중하게 경비되었습니다. 1286년의 쌀쌀한 초기에 전 꾸옥 뚜원은 대규모 군사 검열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신병들이 단순히 열정적인 농부 소년들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전투 준비가 된 전사들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신병들은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군대는 날카롭고 준비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많은 병사 소집과 관련하여 전 꾸옥 뚜원은 대규모 병력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병사들이 조정 없이 싸운다면 거대한 군대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더욱이 더 많은 병력은 더 많은 식량을 먹이고 복잡한 관리 문제를 포함한 증가된 물류 문제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신속한 이동과 강력한 공격이 가능한 더 작고 고도로 훈련된 병력을 선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전 왕조 하의 대궐 군사 전략의 핵심 철학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몽골은 강력한 해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궐은 해군 지배권을 양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라서 해안 방어 강화를 새로운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전 꾸옥 뚜원은 북동부 해안의 지휘권을 전 칸즈에게 맡겼습니다. 전 칸즈는 노련한 장군이자 전장의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사업에 대한 예리한 안목을 가진 기회주의자로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지위는 반도의 핵심 항구에 집중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료 군사 지도자인 전 뚜원도 준비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몽골 함대와의 피할 수 없는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1287년이 되자 전쟁 준비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몽골은 더 이상 그들의 의도를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병력은 집결하고 있었고 보급선도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대궐의 지도자들은 롱히엔과 쯔웡겐과 같은 후퇴 진지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난 침략에서 겨우 회복한 일반 백성들은 다시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용 가능한 무기를 날카롭게 갈고 필요하다면 대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전 칸즈는 또한 영리한 보안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는 모든 지역 주민들에게 말로이 모자라고 알려진 특정 유형의 집모자를 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혼란 속에서 그들이 적의 스파이로 오인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현명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전 칸즈는 즉시 이익을 얻을 기회를 포착하고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업가 정신이 발휘되었고 그는 자신의 가족이 모자를 비축하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들은 가격을 올린 다음 절박한 대중에게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이것은 고전적인 공급과 수요의 기동이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분명히 비윤리적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은퇴한 전 성종 황제로부터 엄중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왕실의 질책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기회주의적인 행위에 대해 그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쩐칸즈는 군사적 임무에 있어서는 탁월하게 유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가벼운 처벌만을 받았습니다. 조국이 실존적 위협에 직면했을 때는 교활한 장군이라도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것으로 현재 논의를 마칩니다. 역사는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획은 종종 틀어지고 좋지 않은 결정이 내려지며 지도자들은 자주 자신들의 선택에 의문을 품습니다. 곧 대월은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전과 함께 계속 전개됩니다.